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나만의 길을 찾을 때까지 인생의 레버를 당기는 법. 럭키 드로우입니다. 지은이 드로우 앤드류. 출판사 다산북스.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드로우 앤드류. 같다고 할 순 없죠. 구독자 수나 조회수로 보나 유튜브 경력으로 보나 뭐로 보더라도 책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네요. 동종이니까요. 어쨌거나 같은 유튜버로서 많이 부럽고 존경하는 유튜버입니다. 처음 알게 된 것은 드로우 앤드류의 채널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자취남 채널에서 봤었고요. 다음에는 그림을 그리는 이현님 채널에서 봤었죠. 그 다음에야 드로우 앤드류님의 채널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희한한 느낌이었습니다. 유튜버인데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유튜브를 통해서는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책을 읽고 나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드로우 앤드류님을 수식하는 단어는 퍼스널 브랜딩, 끊임없는 도전가, 엔잡너, 자기개발 크리에이터, 초록 덕후 등등 매우 많습니다. 책을 읽고 나니 퍼스널 브랜딩이 가장 눈에 들어오고 머리에 많이 남았는데요. 이런 수식어가 붙고 드로우 앤드류님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그가 미국에서 인턴 디자이너로 근무하다 회사가 커감에도 본인의 입지를 키우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책의 초반에 그의 미국 생활 초기에 대한 이야기 중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곳은 정글 같은 곳이었다. 그런 곳에서 겸손은 오히려 독이 된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다. 맞는 말이다. 벼는 익어야지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아직 자라지도 않은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다른 벼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배웠지만 이미 우리가 사는 한국은 정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겸손의 기준이 예전과는 많이 바뀐 듯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만으로도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상당히 유명한 분이기에 제가 감히 책에 대한 평을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의 성공에는 운이 많이 따랐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이 책을 반만 읽어도 충분히 반박이 될 것 같습니다. 행운도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그 기회가 보이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하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많은 분들의 경험담이나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의 문화가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코리아 파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꼭 읽어봐야 할 책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빨리 구독자가 늘면 좋겠네요. 낭독을 들어보시고 채널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조언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내 인생의 배터리는 지금 얼마나 남아있을까? 하루는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나 셋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인간이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32살인 내게 남은 인생의 배터리는 68%일 것이다. 어머니의 배터리는 42%, 할머니의 배터리는 19%가 남았다. 할머니에게 더 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잠시,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다. 만약 아이폰의 배터리가 68%밖에 남아있지 않은 걸 보면 나는 아마 얼른 충전부터 하려고 할 텐데. 하지만 인생은 충전할 수 없잖아? 만약 아이폰 배터리를 영영 충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어떨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쓸데없는 문자를 주고받거나 잘 알지도 못하는 연예인들의 가십 기사를 보려고 인터넷을 켜거나 누군가를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데 그 소중한 배터리를 사용하진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를 하거나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고 보람차게 만드는 일에 사용할 것이다.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마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지 않는 앱을 끄는 것과 같다. 끝이 반드시 존재하는 유한한 삶에서 꿈을 이루려면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짓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잘 관리해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강연과 방송 출연이 겹쳐 이틀 연속으로 외근을 한 적이 있다. 이틀간 내가 일한 시간은 총 3시간 정도였고 벌어들인 돈은 300만 원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하루에 8시간씩 한 달을 꼬박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에 벌게 된 것이다. 앤드류라는 사람은 똑같았지만 300만 원이라는 돈을 버는 데 든 시간이 160시간에서 3시간으로 변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내가 만들어 올린 수많은 온라인 콘텐츠가 나를 위해 돈을 벌어다 주고 있다. 어느 날은 하루 동안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어본 적도 있다. 시간이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눈이 번쩍 뜨였다. 300만 원을 벌려고 매달 160시간을 기꺼이 쓰던 시절의 내가 얼마나 사소한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흘려보내며 살았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직장 상사의 비합리적인 지시와 명령, 동료들 간의 눈치와 소문,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회사 시스템, 이런 일들에 지금까지 내가 낭비한 시간과 에너지는 얼마나 많을까? 이것들은 지금의 내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나 거기서 비롯한 고민거리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을 정도로 작은 일에 불과하다. 그동안 나는 왜 이런 일들에 둘러싸여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그리고 주말이면 친구를 만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또다시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수모했던 것일까?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회사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유튜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었다. 나는 퇴근하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데는 꽤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퇴근하고 지인들을 만나는 시간을 줄여야만 했다. 처음에는 내게 핀잔을 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나뉘기 시작했다. 물론 그때도 여전히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사에 물리적으로 붙잡혀 있어야 하는 처지였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진이 빠질 대로 빠진 상태라 컨텐츠 기획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의 시간을 컨텐츠 리서치 시간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회사 업무를 빠르게 끝내고 틈틈이 남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활용해 구체적인 기획안을 작성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머리를 써야 하는 아이디어 개발보다는 상대적으로 머리를 덜 쓰며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상 편집을 주로 했다.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많았던 나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치의 생산성을 발휘해야만 했다.
일의 생산성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는지에 집중한다. 하지만 그것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일 뿐이다. 내 진짜 목표는 내가 살면서 이루고 싶은 일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해야 하는 일을 가급적 빠르게 처리한 뒤 하고 싶은 일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내 인생의 배터리는 얼마나 남아 있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까?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도 불행했던 이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전도서 3장 22절. 내 작업실 문패에 걸려 있는 성경 구절이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어릴 적부터 고집이 셌던 나는 하기 싫은 건 죽어도 못하는 아이였다. 좋아하는 과목은 서점에 더 이상 풀 문제집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싫어하는 과목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결국 공부보다는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대 입시를 준비해 디자인과에 입학했다. 대학교에서도 이런 성격은 금세 성적으로 나타났다. 전공 수업은 대부분 A+를 받았지만 교양 수업은 늘 C에 머물렀다. 그때 나는 디자인에 미쳐 있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던 17살부터 디자이너로 일했던 30살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의 꿈만 바라보며 달려왔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고 간간히 외주 작업도 하며 소득은 조금씩 올라갔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잘 버니 만족감은 날로 높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외주 일을 주던 클라이언트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앤드류, 몇 달 전에 해준 아이콘 디자인 수정 좀 해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런데 수정 사항이 좀 많아서 추가 비용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추가 비용? 그건 너무 비싸지 않아? 클라이언트는 내가 디자인한 10가지 아이콘에 3가지 아이콘을 더 추가해 디자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몇 달 전에 마감한 프로젝트였고 디자인 수정도 아닌 새로운 디자인을 추가로 그려달라고 해서 그에 합당한 비용을 제시한 것뿐인데 클라이언트는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했다. 심지어 그 돈이면 처음부터 다른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결국 내가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다른 디자이너에게 넘어갔다. 갑자기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구나. 생각해보면 나는 회사에서도 늘 대체되기 쉬운 사람이었다.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5번 퇴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는 순식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졌다.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끝나면 나는 마치 쓰고 버려지는 부품처럼 교체되었고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굴러갔다. 이게 뭘까? 분명 나는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며 살고 있었는데 가슴속 깊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기분이었다. 내 일이 이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내가?
그리고 내 일이 수많은 대체품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체 뭐지? 고민이 깊어지던 중 나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었다. 이키가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보람, 존재하는 이유를 뜻하는 개념이다. 일본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라고도 부른다. 이키가이는 모두 4개의 동그라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동그라미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돈이 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간이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즉 아침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키가이의 정신이다. 나는 이 이키가이 표를 보고 나서야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딘가 해소되지 않던 결핍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남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일로 돈까지 벌며 만족스럽게 살아왔다. 하지만 언제든 회사나 클라이언트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존재였다. 스스로 만족스럽게 일한다며 자부했지만 남들이 보기에 내 쓸모는 언제든 더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될 수 있었다. 나의 존재 이유가 나 스스로가 아니라 그들에 의해 결정되는 기분이었다. 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다. 그렇다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은 어떻게 찾을까? 세계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할까? 환경 파괴 혹은 가난과 기근을 없애기 위해 싸워야 할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으면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세상이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만 했구나. 나는 그동안 나의 가치를 세상이 정해준 프레임 안에 가두고 있었다. 나의 가치를 회사에서만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이 내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질문조차 던지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남들이 나를 먼저 알아봐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내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감사하게도 나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았다. 그때부터 내 가치를 이력서라는 종이에 담아 회사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아예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뿌렸다. 그것이 세상이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시작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미국에서의 마지막 회사를 퇴사하던 날 집으로 돌아와 여행을 준비했다. 5년간의 타지 생활을 정리하고 그동안 고생한 나를 응원하는 방법으로 여행만 한 것이 또 있을까? 바로 다음 날 새벽에 차를 끌고 평소 꼭 가보고 싶었던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사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숙소만 하나 겨우 예약하고 길을 떠났다. 공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요세미티 계곡 안에서는 전화와 인터넷이 잘 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정도로 나는 사전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다행히 공원 입구에서 가져온 지도가 있어서 길을 찾는 일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호기롭게 신발을 갈아 신고 물과 간식을 배낭에 챙겨 길을 나섰다. 지도를 펼쳐 가장 가까운 트레일을 찾아 무작정 하이킹을 시작했다. 시작부터 길이 가팔랐다. 분명 표지판에는 요세미티 폭포로 가는 길이라고 써 있었는데 가도
폭포가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타났다. 나는 그제야 이 길이 폭포를 감상하는 길이 아니라 폭포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간에 포기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이미 반 이상 올라온 상태였고 회사에서 독립한 후 내가 처음으로 도전한 목표를 중간에 포기하면 앞으로의 도전에서도 쉽게 포기할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끝까지 올라갔다. 가벼운 마음으로 점심시간 전에 내려오고자 시작했던 하이킹이었는데 결국 5시간이 걸려서야 겨우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신고 갔던 운동화는 밑창이 다 해졌고 무릎과 발목은 퉁퉁 부은 데다가 새끼 발톱은 까맣게 멍이 들었다. 나중에 숙소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내가 처음으로 선택한 그 트레일은 북미에서 가장 높고 세계에서 무려 5번째로 높은 폭포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하이킹 트레일이라는 어느 블로그 게시물이 나왔다. 그 블로그에는 어퍼 요세미티 폭포 트레일이라고 불리는 이 트레일이 초보자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는 코스이며 반드시 하이킹 전용화를 신고 충분한 물과 간식을 챙겨가야만 하는 코스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런 길을 겁도 없이 동네 뒷산에 올라가듯 뉴발란스 운동화만 신은 채 올라갔던 것이다. 그것도 사과 하나, 에너지바 하나, 생수 하나만 달랑 들고서 말이다. 원효대사 해골물이 따로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한 덕분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만약 내가 처음부터 그 트레일이 얼마나 높고 험한 길인지 알았더라면 아마 겁부터 먹고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혹여나 그 길에 올랐더라도 중간에 힘이 붙일 때면 이런 생각을 하며 포기했을 것이다. 북미에서 가장 높은 폭포라더니 정말 힘드네. 역시 무릎 수술을 2번이나 한 내게는 무리였어. 만약 이렇게 위안 삼으며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면 나는 요세미티 폭포 정상에 올라섰을 때의 벅찬 감동과 아름다운 경치를 평생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아는 것의 힘은 강하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보통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부터 알아보려고 한다. 알고 시작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때로는 아는 것이 우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그 일을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좋은 핑곗거리가 되기도 한다. 실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작도 안 하고 핑계를 대는 쪽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목표를 향한 우리의 여정 앞에는 언제나 여러 장애물이 놓여 있을 것이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느라 시작부터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 내가 오르고자 하는 길을 선택했다면 생각은 잠시 꺼두고 일단 시작하자. 내가 오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사람이 써놓은 블로그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부딪혀 판단하자.